2023년 2월 6일 새벽 4시 17분 튀르키예 남동부를 강타한 대지진. 모든 것이 무너졌고 우리는 고립되었습니다. 유럽은 늦었고 일본은 침묵했으며 어느 나라든 손익부터 계산했습니다. 하지만 그때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곳에서 낯선 구조복을 입은 이들이 도착했습니다. 대한민국 구조대 118명. 그리고 그들이 건넨 것은 무거운 장비보다 더 따뜻한 무언가였습니다. 노란색 커피 믹스 한 봉지. 그 향기 하나가 매몰자에게 생존 의지를 일깨웠고 터키 전역을 울리는 구조의 신호가 되었습니다. 커피 향기 속에서 살아난 생명. 그 순간 CNN은 이렇게 보도했죠. 다른 나라가 떠날 때 한국은 남는다. 하지만 여러분, 이 이야기는 단순한 구조 미담이 아닙니다. 1950년 한국 전쟁부터 시작된 형제국의 인연. 그 오랜 신뢰와 은혜가 72년 만에 되돌아온 이야기입니다. 이제부터 그 숨겨졌던 진심의 기록을 당신께 들려드립니다. 시작 전에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세요. 질 좋은 영상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자, 시작합니다. 저는 터키 이스탄불에 사는 무라트 카야입니다. 이스탄불 공대 지진공학 교수로 27년째 터키의 땅 밑을 연구해왔습니다. 매일 수천 개의 지진파 데이터를 분석하고 건물 내진 설계를 검토하며 살아온 제게도 그날은 완전히 다른 세상의 시작이었습니다. 사실 저는 한국과 특별한 인연이 있었습니다. 할아버지께서 1950년 한국전쟁에 터키 여단 소속으로 참전하셨거든요. 어릴 때부터 할아버지께서 들려주신 한반도 이야기들이 머릿속에 깊이 박혀 있었습니다. 무라트야, 한국 사람들은 정말 끈질기고 의리가 있단다. 추운 겨울에도 우리를 따뜻하게 맞아줬지. 할아버지의 그 말씀이 항상 기억에 남아 있었습니다. 2023년 2월 6일 새벽 4시 17분. 평소보다 일찍 연구소에 나온 저는 지하 3층 모니터링 룸에서 잠깐 눈을 붙이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귀를 찢는 경보음이 울렸습니다. 순간 몸이 뜨는 듯한 느낌과 함께 모니터 화면들이 미친 듯이 떨렸습니다. 규모 7.8의 초대형 지진이 남동부 가지안테프를 강타한 것이었습니다. 창밖을 보니 50m 높이의 송전탑이 거대한 뱀처럼 물결치며 흔들렸습니다. 7년간 터키 곳곳의 지진을 지켜봤지만 이런 규모는 처음이었습니다. 연구팀 동료들이 하나둘 뛰어들어왔습니다. 교수님, 이건 터키 역사상 최대급입니다. 젊은 박사과정 학생 오메르가 떨리는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지진계 그래프는 마치 심전도가 멈춘 환자처럼 비정상적인 파형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더욱 끔찍한 것은 9시간 뒤였습니다. 오후 1시 24분 두 번째 본진이 카흐라만마라시를 강타했습니다. 이건 국가 붕괴급이다. 30년 경력의 베테랑 연구원 파루크가 절망적인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실시간으로 들어오는 현장 보고는 참혹했습니다. 가지안테프 시내 80% 이상이 반파 또는 전파. 안타키아는 문자 그대로 지도에서 사라졌습니다. 첫 24시간 동안만 5만여 명의 사상자 추정치가 나왔습니다. 제 휴대폰에는 수백 통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해외 지진학자들, 국제구호단체들, 언론사들 모두가 터키가 감당할 수 있는가? 라고 물었습니다.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정부 비축 천막은 겨우 2만 개뿐이었고 중장비는 대부분 이스탄불과 앙카라에 집중되어 있었으니까요. 상황은 더욱 절망적이었습니다. 도로는 곳곳이 끊어졌고 공항 활주로는 균열로 폐쇄되었습니다. 피해 지역으로 가는 길목마다 산사태가 발생해 구조대 접근조차 어려웠습니다. 게다가 2월의 혹독한 추위까지. 매몰된 사람들에게는 시간이 곧 생명이었는데 말입니다. 밤 11시 위성전화가 울렸습니다. 재난관리청 현장 총괄 메흐메트 베이의 목소리는 절박했습니다. 카야 교수님, 원격 진앙 해석 대신 현장으로 와주십시오. 구조본부가 붕괴 직전입니다. 현장 지질 분석 없이는 2차 붕괴 위험을 예측할 수 없어요. 저는 곧바로 차에 올랐습니다. 6시간을 달려 새벽에 도착한 가지안테프는 마치 전쟁터 같았습니다. 아니, 전쟁보다 더 참혹했습니다. 전쟁은 적어도 안전한 곳이 있지만 지진은 모든 것을 가리지 않고 짓밟아버렸으니까요. 평소 40만 명이 살던 도시가 거대한 무덤이 되어 있었습니다. 곳곳에서 들려오는 도움을 청하는 외침, 잔해 더미에서 피어오르는 연기, 그리고 무엇보다 절망에 빠진 사람들의 눈빛. 제 가슴이 미어질 것 같았습니다. 구조 현장은 혼란 그 자체였습니다. 공항은 활주로 균열로 완전 폐쇄되었고 유럽연합 구조팀들은 안전성 검토 허가 문제를 이유로 이스탄불에서 사흘째 대기 중이었습니다. 미국은 전문가 단 12명만 보냈고 그마저도 위험 지역이라며 제한 구역에서만 활동했습니다.
프랑스는 테러 위험을 핑계로 파견을 계속 미루고 있었고 독일은 아예 민간 구호단체 파견도 금지한 상태였습니다. 형제국이라던 러시아는 성명서 한 장으로 끝, 중국도 의료진 몇 명만 보내놓고 추가 검토 중이라며 미적거렸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제 인생의 빌런이 나타났습니다. 유럽연합 긴급대응조정센터 소장 한스 밀러였습니다. 키가 크고 차가운 인상의 독일인이었는데 그는 현장에 도착하자마자 오만한 태도로 말했습니다. 아시아 팀들의 개입은 위험하다. 표준화되지 않은 장비와 절차로는 혼란만 가중될 뿐이다. 그의 목소리는 냉정했습니다. 유럽 기준에 맞지 않는 구조 활동은 금지되어야 한다. 안전이 우선이니까. 제가 항의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는데 무슨 소리입니까? 하지만 밀러는 비웃듯 말했습니다. 감정적으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아시아인들은 이해하지 못할 것이다.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몰랐습니다. 이 절망의 땅에 희망의 씨앗이 뿌려질 것이라는 걸. 그리고 할아버지께서 말씀하신 그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우리에게 기적을 선사할 것이라는 걸. 지진 나흘째 되던 밤 믿기 어려운 소식이 들렸습니다. 인천에서 아다나로 직항 전세기가 방금 착륙했습니다. 재난관리청 통제소 직원이 흥분해서 보고했습니다. 한국 긴급구조대 142명이 도착했다는 것이었습니다. 42명이라고요? 정말로?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다른 나라들이 10명, 20명 보내는 것도 망설이는 판에 말입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그들의 경력이었습니다. 상당수가 아프가니스탄 카불 공항 철수 작전 참여자들이고 15년 네팔 대지진 구호 베테랑들이라는 정보였습니다. 터키 SNS에선 곧바로 반신반의하는 반응이 쏟아졌습니다. 또 미디어용 쇼 아니야? 몇 장면만 찍고 갈 걸 한국도 결국 서방 눈치 보느라 빨리 철수할 거야. 심지어 아시아 국가들이 뭘 도와줄 수 있겠어라는 냉소적인 댓글도 많았습니다. 저 역시 속으로 의구심이 컸습니다. 2018년 리라 폭락 사태 때의 기억이 너무 생생했으니까요. 서방 은행들은 반나절 만에 신용장을 끊었고 일본 대기업들은 본사 방침 변경이라는 한 줄 팩스로 수십억 달러 규모의 인프라 프로젝트에서 손을 뗐습니다. 한국 구조대가 도착한 첫날 밤 저는 임시지휘소에서 그들을 처음 만났습니다. 대장 원도연 씨는 50대 중반의 침착한 인상이었습니다. 내일부터 24시간 교대로 수색에 들어가겠습니다라고 통역을 통해 전해들었을 때 저는 여전히 며칠이나 버틸까?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때 한 대원이 배낭에서 노란 봉지들을 꺼내는 걸 봤습니다. 맥심 커피 믹스였습니다. 이게 뭐에 쓰는 거냐고 묻자 그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터키 사람들이 좋아할 것 같아서요. 달고 따뜻하니까. 그 순간 제 마음속에 뭔가 따뜻한 것이 스며들었습니다. 적어도 아기는 없어 보였으니까요. 하지만 여전히 확신은 없었습니다. 과연 이들이 다를까? 할아버지께서 말씀하신 그 한국 사람들의 모습을 보게 될까? 한스 밀러는 한국팀을 보더니 코웃음을 쳤습니다. 역시 아시아답다. 감정적이고 비과학적이다. 커피 믹스라니 구조 현장이 놀이터인 줄 아나? 그의 비아냥거리는 목소리가 현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체계적인 유럽 방식을 따르지 않으면 혼란만 가중될 것이다. 이미 충분히 복잡한 상황인데 밀러의 오만한 태도에 제 속이 끓어올랐지만 저는 참았습니다. 지금은 감정을 드러낼 때가 아니었으니까요.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기대감도 있었습니다. 혹시 할아버지께서 말씀하신 그 의리 있는 한국 사람들의 모습을 다시 보게 될까? 73년 전 그들이 보여준 그 끈질김과 따뜻함을 이 절망적인 현장에서도 확인할 수 있을까? 한국 구조팀이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한 것은 도착 다음 날 새벽부터였습니다. 다른 팀들이 안전성 검토를 이유로 반경 500m 안전거리를 두고 작업할 때 한국팀은 직접 붕괴된 건물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들이 가져온 장비도 남달랐습니다. 첨단 센서, 소형 드론, 열화상 카메라. 마치 공상과학 영화에서나 볼 법한 기술들이었습니다. 안타키아 교량 잔해 아래 매몰자 수색 40시간째. 터키 구조대원들은 지쳐서 교대로 쉬고 있었지만 한국팀은 여전히 철근과 콘크리트 더미를 파헤치고 있었습니다. 생명 탐지기 신호는 점점 약해지고 있었고 현장 분위기는 절망적이었습니다. 이제 그만 포기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터키 구조대장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72시간 골든타임이 지나가고 있었고 모든 사람들이 지쳐 있었습니다. 한스 밀러도 비효율적인 작업은 중단해야 한다며 철수를 종용했습니다. 바로 그때 한국 구호대 대원 김정훈이 제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30대 소방관인 그는 흙먼지로 시커멓게 된 얼굴에도 불구하고 눈빛만은 포기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교수님, 틈새 공기층 음파가 희미해도 포기하지 맙시다.
72시간은 아직 지나지 않았어요. 그는 가방에서 노란 스틱형 맥심 커피 믹스를 꺼내더니 온수팩과 함께 좁은 통로로 밀어 넣었습니다. 이게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제가 황당해하며 물었습니다. 사람이 있다면 향을 맡고 반응할 거예요. 냄새는 가장 원시적인 생존 본능을 자극하거든요. 김정우는 차분히 설명했습니다. 아프가니스탄 카불에서 배운 방법입니다. 72시간이 지나면 시각, 청각은 둔해져도 후각은 마지막까지 살아있어요. 특히 단맛과 커피 향은 뇌의 생존 중추를 직접 자극합니다. 10분이 지났습니다. 모두가 숨을 죽이고 있을 때 콘크리트 속에서 약한 노크음이 들렸습니다. 톡톡, 마치 모스 부호 같은 규칙적인 소리였습니다. 그리고 희미하지만 분명한 터키어가 들렸습니다. 커피 냄새야. 여기 사람 있어요. 도와주세요. 현장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한국팀의 드론이 즉시 투입되어 정확한 위치를 파악했고 열화상 카메라로 생존자의 체온을 확인했습니다. 터키 구조대원들도 다시 힘을 내어 작업에 참여했습니다. 언어는 통하지 않았지만 생명을 구하려는 마음은 하나였습니다. 한스 밀러는 당황한 표정으로 지켜보고만 있었습니다. 그의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방법론이 무너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운이 좋았을 뿐이다라고 중얼거렸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없었습니다. 16시간 만에 구조 작업 끝에 2명의 생존자가 나왔습니다. 그중 한 명이 제 조카 아흐메트였습니다. 19살짜리 대학생인 그는 며칠 전 여자친구와 함께 안타키아 구경을 갔다가 지진을 만났던 것입니다. 삼촌, 커피 냄새가 나더니 갑자기 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마치 어머니가 아침에 끓여주시던 그 냄새 같았어요. 아흐메트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을 때 저는 울음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할아버지께서 말씀하신 한국 사람들의 따뜻함이 바로 이런 것이었구나 싶었습니다. 그날 밤 터키 국영방송은 커피 향기가 생존 신호를 끌어냈다는 헤드라인으로 특별 보도를 내보냈습니다. 국제 언론들도 한국의 기적이라는 제목으로 후속 보도를 했습니다. 저는 그때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정말 다르다는 것을, 그들에게는 포기하지 않는 무언가가 있다는 것을. 인근 임시 텐트촌 새벽 5시. 수도관이 터져 물도 끊기고 전기도 나가고 난방도 안 되는 상황에서 2,000여 명의 이재민들이 추위에 떨고 있었습니다. 특히 갓난아기와 노인들은 체온 저하로 위험한 상태였습니다. 그때 한국 의료진 박상민이 큰 상자를 들고 나타났습니다. 교수님, 이걸 나눠주세요. 그는 제게 노란 봉지 300개가 든 상자를 건넸습니다. 춘천 공장에서 긴급 제작해서 보낸 겁니다. 한 봉지마다 터키의 형제들에게라고 터키어로 적혀 있어요. 맥심 봉지를 뜯어 끓는 물에 타니 달콤한 설탕 향이 텐트 안에 퍼졌습니다. 80세 파티마 할머니는 첫 모금을 마시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50년 만에 이렇게 단 걸 마셔보네. 마치 천국 맛 같아. 갓난아기를 안고 있던 젊은 엄마 아이셰는 이 따뜻함, 정말 잊을 수 없을 것 같아요. 우리가 이렇게 절망적일 때 멀리서 와서 도와주다니라고 말하며 한국 대원들에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그 순간 1950년 한국 전쟁을 떠올렸습니다. 할아버지께서 자주 들려주시던 이야기였습니다. 터키 여단 5천여 명이 한반도로 건너가 유엔군과 함께 싸웠던 일, 그중 900명이 넘는 전사자를 낸 것, 부산 유엔공원에 잠든 462기의 묘비들. 우리는 형제의 나라를 도왔고 이제 형제가 우리를 돕고 있다고 할아버지가 말씀하셨던 게 기억났습니다. 73년이 지났지만 그 약속이 여전히 살아있었습니다. 커피를 나눠 마시며 텐트촌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한스 밀러는 여전히 불만스러워했습니다. 감정적인 접근일 뿐이다. 체계적인 지원이 더 효율적이다. 그러나 그의 목소리에는 이전의 확신이 없었습니다. 한국팀이 보여준 성과 앞에서 그의 이론은 힘을 잃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앙카라 외교부에서 긴급 호출이었습니다. 카야 교수님, 상황이 복잡해졌습니다. 유럽연합 일부 국가들이 한국 구호팀 활동 축소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저는 순간 불안해졌습니다. 설마 이 아름다운 도움의 손길이 정치에 휘말리는 건 아니겠죠? 앙카라에서 온 급보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유럽연합 일부 국가들이 터키 정부의 구호 활동 독점, 투명성 부족을 문제 삼으며 한국을 포함한 비유럽 구조팀들의 활동 축소를 요구했다는 것이었습니다. 특히 독일과 프랑스는 현지 안전 문제를 이유로 한국팀 철수를 강력히 권고했습니다. 더욱 기가 막힌 것은 그들의 논리였습니다. 아시아 구조팀들의 안전 기준이 유럽과 다르다. 언어 소통 문제로 혼선이 발생할 수 있다. 장기적으로는 유럽 표준의 구호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우리가 더 잘하니까 물러나라는 소리였죠. 한스 밀러는 득이양양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역시 그렇게 될 줄 알았다. 감정적인 방식으로는 오래 갈 수 없는 법이다. 이제야 정상으로 돌아가는군. 그의 오만함이 절정에 달했습니다. 현장 지휘소에서 원도연 팀장에게 이 소식을 전했을 때 그의 반응은 예상과 전혀 달랐습니다. 교수님, 우리가 왜 철수해야 합니까? 그는 단호했습니다. 아직 구조해야 할 사람들이 남아있는데요. 우리는 터키가 우리를 떠난 적이 없다는 걸 압니다. 우리도 끝까지 남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한국의 차별점이었습니다. 다른 나라들이 안전 문제, 정치적 압박, 비용 문제 등을 이유로 구조팀을 조기 철수할 때 한국은 오히려 지원을 확대했습니다. 재건과 복구 지원으로 역할을 전환해 끝까지 현장에 남기로 한 것입니다. 이는 전례 없는 일이었습니다. 보통 국제 구호는 72시간 골든 타임이 지나면 대부분 철수하는 게 관례였으니까요. 하지만 한국은 달랐습니다. 구조 단계가 끝나자 즉시 복구 단계로 전환했습니다. 그날 저녁 국제 언론들은 한국은 다른 나라들이 떠날 때 남는다라는 헤드라인으로 특별 방송을 내보냈습니다. 앵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유럽 국가들이 각종 이유로 구조 활동을 제한하는 가운데 한국은 오히려 추가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동맹의 모습입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한국 정부의 후속 조치였습니다. 500개 컨테이너 임시주택, 의료진 50명 추가 파견, 사회복지 시설 재건, 직업훈련 프로그램 지원까지 약속했습니다. 현대건설은 무상으로 학교 5개 재건을 약속했고 삼성전자는 이재민용 휴대폰 1만 대를 기증했습니다. 한스 밀러의 얼굴은 점점 굳어갔습니다. 그의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방법론이 한국의 진심 어린 행동 앞에서 무력해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순탄하지만은 않았습니다. 한국의 적극적인 지원이 주목받자 어디선가 시작된 조직적인 비방 캠페인이 SNS를 통해 확산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중국산 저가 장비로 터키서 이미지 세탁 아시아 국가들의 과시용 지원, 곧 철수할 거면서 왜 쇼를 하나 같은 악의적인 댓글들이 쏟아졌습니다. 더욱 치가 떨렸던 것은 일본 언론의 태도였습니다. 도쿄발 경제지는 리라 불안정한데 한국 기업들도 곧 투자, 철수하지 않겠냐는 자극적인 제목으로 기사를 내보냈습니다. 마치 한국의 지원이 일시적인 쇼에 불과하다는 식으로 왜곡해서 보도했습니다. 일본 기자들이 현장에 나타난 것은 한국팀이 성과를 거두기 시작한 이후였습니다. 그들은 현장 인터뷰에서도 노골적으로 한국의 경제적 동기가 있는 거 아니냐, 장기적인 투자 계획은 있나, 터키 경제가 불안한데 지속 가능하겠냐고 물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2018년이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터키 리라가 하루아침에 50% 폭락했을 때 일본 기업들이 어떻게 행동했는지 말입니다. 미쓰비시, 미쓰이, 스미토모, 이들 대기업은 본사 방침 변경이라는 딱 한 줄짜리 팩스로 수십억 달러 규모의 인프라 프로젝트에서 손을 뗐습니다. 그때의 기억이 너무나 생생했습니다. 하루아침에 수천 명의 터키 직원들이 일자리를 잃었고 건설 중이던 현장들은 반쪽짜리로 방치되었습니다. 일본 기업들은 리스크 관리 차원이라고 했지만 결국 돈이 전부였던 것이죠. 현장 브리핑에서 그 일본 기자가 또다시 한국 기업들의 장기 계획이 구체적으로 있느냐고 질문했을 때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마이크를 잡고 외쳤습니다. 2018년 리라 쇼크 때 당신들이 먼저 달아났지 않습니까? 기억 못합니까? 포스코와 현대건설은 그때도 끝까지 남아있었어요. 그때 터키 경제가 어려울 때 누가 먼저 등을 돌렸는지, 누가 끝까지 함께했는지 터키 국민들은 다 기억합니다. 제 목소리가 떨렸지만 말하고 싶었던 걸 다 쏟아냈습니다. 진짜 형제는 어려울 때 더 가까이 다가가는 법입니다. 제 발언은 즉시 현장에 있던 터키 기자들에 의해 생중계되었고 SNS로 퍼져나갔습니다. 터키 네티즌들이 해시태그로 응답하기 시작했고 72시간 만에 20만 회 재생되며 거대한 역풍이 일어났습니다. 일본은 돈만 보지만 한국은 마음을 본다. 2018년 기억한다. 일본 기업들 다 도망갔었지. 우리가 정말 믿을 수 있는 형제는 한국뿐. 한국 전쟁 때부터 지금까지 진짜 의리가 뭔지 보여주는 나라 같은 댓글들이 폭포수처럼 쏟아졌습니다. 한스 밀러도 당황스러워했습니다. 감정적인 반응이다. 이성적으로 접근해야 한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이미 힘이 없었습니다. 진심은 이론을 이기고 있었습니다. 2024년 5월 터키 외교부가 새롭게 발표한 아시아 전략백서는 터키 외교사의 새로운 이정표를 세웠습니다. 특히 3페이지에 실린 문장은 모든 사람을 놀라게 했습니다. 가장 믿을 수 있는 중견국 파트너 대한민국, 1950년부터 2023년에 이르는 의리와 상호 존중의 역사. 이는 단순한 수사가 아니었습니다.
터키 외교부가 공식 문서에서 특정 국가를 이렇게 명시적으로 우대한 것은 역사상 처음이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별도 박스 처리된 경제위기 시 투자 유지 기업 리스트였습니다. 삼성전자, 포스코, 현대건설이 신뢰할 수 있는 장기 파트너로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2025년 3월 1일, 저는 생애 가장 의미 있는 무대에 섰습니다. 현대자동차그룹, 터키 디펜스 인더스트리, 그리고 이스탄불 공대가 공동 제안한 아나톨리아 코리아 혁신회랑 기공식이었습니다. 총 투자 규모 1조 달러, 이는 터키와 한국을 잇는 거대한 기술 혁신 네트워크였습니다. 기공식장인 이스탄불 보스포루스 컨벤션 센터에는 1만 5천 명이 모였습니다. 양국 주요 기업 최고 경영자들, 학계 인사들, 그리고 2023년 지진 당시 활동했던 한국 구조대원들까지 자리를 함께했습니다. 저는 연설을 위해 무대에 오르면서 특별한 것을 준비했습니다. 바로 그날 안타키아 잔해 속에서 제 조카를 구해낸 그 노란 맥심 커피 믹스 봉지였습니다. 2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소중히 간직하고 있던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작은 스틱을 보십시오. 저는 봉지를 높이 들었습니다. 1만 5천 명의 시선이 그 작은 봉지에 집중되었습니다. 2023년 2월 6일, 이것이 안타키아 잔해 속에서 제 조카 아흐메트의 생명을 구했습니다. 7톤짜리 철근보다 강한 다리를 놓았습니다. 우리는 빚을 잊지 않습니다. 제 목소리가 회장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1950년 6월 25일, 터키 군인들이 한반도 땅에 피를 뿌렸습니다. 2023년 2월 6일, 한국 구조대가 터키 땅에서 희망을 심었습니다. 73년의 시간이 흘렀지만 형제는 제가 될 때까지 곁에 서는 법이니까요. 객석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첫 번째 줄에는 원도연 구조대장이 앉아 있었습니다. 이제는 한국 소방청 차장이 된 그는 여전히 그때의 온화한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그 옆에는 제 조카 아흐메트가 있었습니다. 이제 공대 3학년이 된 그는 삼촌, 저도 한국어를 배우고 있어요. 형제의 언어를 배우는 거예요 라고 말했습니다. 커피 향기로 시작된 우리의 이야기는 이제 새로운 장을 열고 있습니다. 한국의 지원이 보여준 것은 단순한 일회성 구호가 아니라 구조부터 재건까지 전 단계를 아우르는 지속 가능한 동반자 정신이었습니다. 작은 배려가 큰 기적을 만든다는 것, 진심은 반드시 통한다는 것을 우리는 증명했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2050년까지 이어질 장대한 협력의 서막일 뿐입니다. 앞으로도 계속될 것입니다. 형제의 약속처럼, 그 작은 노란 봉지가 만들어낸 기적처럼. 지금까지 감동 한 줄기의 사연입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좋은 영상 제작에 힘이 되어주세요. 구독자님, 평안한 하루 보내시고 내일은 더 따뜻한 이야기로 찾아뵐게요. 고맙습니다.